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 만나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노량진 특강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우리들 매년 내 직종,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직종의 공무원은 얼마나 뽑을까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기대도 하면서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매년 채용 인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무원 직종 어떤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노인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일할 능력이 없고 기운도 없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회복지 인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뽑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또 많기 때문에 합격 확률도 그만큼 높다고 합니다. 자, 100세 시대를 맞아서 유망 직종으로도 꼽히고 있는 사회복지사 그렇다면 어떤 지원 자격이 필요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몇 가지 좀 안내를 해드리죠. 일단 서울시 사회복지 공무원에 응시를 한다면요.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직 9급에 응시할 경우에는 거주 제한이 조금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응시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좀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떤 자격증이냐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렵다. 나는 그러면 지원을 못하겠다. 겁먹으시는 분들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누구나 취득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회복지사의 앞으로도 미래까지도 생각을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하시는 분들 응시를 해보셔도 도전해보셔도 좋을 만한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공무원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서 알찬 강의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두 학생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납득이 되죠. 정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준비하는 친구들, 동료들이 있어요? 관교 학생? 제 주변에는 없어요. 없어요. 네, 그게 워낙 좀 힘든다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힘들다기보다 일단 일이 입직을 좀, 하면 네, 그렇죠. 일이 좀 힘들고 네. 뭔가 그런 편견이라기보다는 사실일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친구는 없군요. 그래요. 네.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일을 하는 만큼 환경도 좀 개선이 됐으면 하네요. 그래요. 채훈 학생은 어때요? 일단 아동이나 노인 이런 복지 관련이기 때문에 조금 봉사 정신이 좀 투철하고 그렇죠. 사회복지학을 좀 전공하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지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사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취지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에 지원하세요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맞는 말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한 것처럼 봉사정신이 좀 투철한 분들 중에서 공무원으로 일해보고 싶으신 분들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도 알찬 사회 강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마스터 서우성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드릴게요. 이해로 통하는 사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공부해야 되는 게 환율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제 파트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세 개는 정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수요와 공급, 시장 가격. 두 번째는 우리가 경기 안정화 정책. 세 번째는 요 환율.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출제된다.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시험이든지 한 번은 걸린다 이거예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지방 교육행정직 있잖아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주제고 나머지는 그게 정복이 되시면 접근을 하시고 물론 만점을 위해서는 다 하셔야 되겠죠. 자, 시작을 합니다. 그럼 환율은 첫 번째가 이제 환율의 결정과 변동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환율 변동 시 유리불리한 경제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국화폐와 타국화폐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1달러에 1,000원이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야. 1달러에 1,000원. 그죠?
그럼 환율이 뭐냐? 외국 돈의 가격 끝. 외국 돈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외국 돈의 가격이라는 것은 분명히 외화에 대한 수요, 외화에 대한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수요는 외국 돈을 사려는 입장이고 공급은 외국 돈을 팔려는 입장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뭐냐면 딱 보시면 1달러당 원이죠. 1달러당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달러당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컴퓨터에서 슬러시로 쓰면 원 달러 환율이라는 게 이해되세요? 그 1달러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고 여러분들한테 원달러 환율로 대부분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우리가 1달러에 1,000원이다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은 원달러 환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있을 거예요. 외화의 수요와 공급.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뭐 간단해요. 우리 해외여행 갔다 오셨죠? 네. 해외여행 갈 때 우리 외국 돈 바꿔 갔어요? 안 바꿔 갔어요? 바꿔 갔죠. 그게 뭐야? 외국 돈을 우리가 사려는 거죠. 외화의 수요라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 갈 때 우리가 외화를 사는 거죠. 그래서 언제겠어요? 우리가 외국 갈 때, 수입할 때,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투자, 송금, 유학, 여행 갈 때예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달러, 외국 돈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반대로 외화의 공급은 외국 돈이 들어오는 거죠. 언제 들어오겠어요? 수출했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여행, 유학, 송금 했을 때. 차관이라는 게 있어요. 차관. 차관은 뭐냐면 외국으로부터 돈을 뭐 하는 것이다? 빌려오거나 갚는 것이죠. 차관을 도입하면 외화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요. 반대로 차관을 상환하면 외화를 끌어다가 갚아야 되겠죠. 자, 감이 안 온다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인데 여러분들 참고로 저 1990년대 초반에 MC님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1992, 3년? 저는 기억이 나요. 92, 3년 네. 환율, 네, 환율. 원달러. 네, 원달러 환율. 2,000원 가까이 됐나요? 800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800원. 왜냐면 오. 우리나라 환율이 그 당시만 해도 800원 정도였어요. 800원. 근데 우리나라가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 IMF 때입니다. IMF 때 우리나라가 뭐냐면 지불유예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지불유예. 그래서 디폴트와 모라토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디폴트는 이런 용어가 방송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배째라 이거예요. 배째라. 뭐 난 몰라. 안 갚을 거야. 이게 디폴트. 모라토리움이 미안해. 나중에 주면 안 될까? 지금 돈이 없어. 이게 모라토리움이에요. 우리나라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거예요. 지금 돈이 없으니 돈을 못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 촉발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돈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믿을 만한 국가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야, 한국에 투자한 돈을 빼라! 라고 해서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돈을 뺀다는 것은 투자를 받았던 우리 기업들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 외화의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수요 추구인은 돈을 사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환율이 팡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뭐냐면 우리가 3,200원까지 갔어요. 1달러에 3,200원.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 모으기도 하고 뭐 해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은 뭐 한다? 올라간다 라는 거죠. 반대로 뉴스를 보세요. 뉴스에서 한국의 수출이 올해 작년 대비 최다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최다. 그러면 수출이 잘 되는 거죠. 그럼 외화의 공급이 늘어나서 환율은 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호주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저는 호주 갔다 왔는데요. 호주는 정말로 대단한 곳이에요. 그냥 자연으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펭귄 나오는 데다 의자 놓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호주는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가야 돼요? 겨울 때 가야 될까요? 광교 학생, 호주는 우리나라로 치면 12월에 가야 돼요? 7월에 가야 돼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추울 때? 추울 때 가야 되죠. 왜?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남극엽기 때문에 겨울에 가면 남극 바람이 불어옵니다.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와 우리 7월인데 우리 가자. 여러분 피서는 추운 데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7월에 가는 게 아니라 12월에 가죠. 거기는 산타가 비키니를 입고 있으니까. 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덥다는 뜻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호주 달러의 가치는 또 호주 달러 환율은 12월에 올라갈 거예요. 왜? 놀러 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7월에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죠. 안 가니까. 12월 추울 때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7월일 때가 뭐야?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절도 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환율을 가지고 돈을 버시는 딜러들이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 못해요. 왜? 우리는 수수료를 떼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크게 뭐 돈을 벌고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걸 하는 게 뭐냐면 수출이 많이 됐다? 수입이 많이 됐다. 이런 걸 가지고 환율을 유추하는 첫 번째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을 구분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면 우리가 환율 상승의 효과와 환율 하락의 효과가 있는데 이거 잡다하게 써놨어요.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먼저 저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반 같은 데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환율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시간을 낭비하고 혼동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면 우리가 화폐 가치를 알면 환율은 당연히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원 달러 환율이에요. 원 달러 환율. 이 두 화폐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물론 매개체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매개체가 없어도 두 화폐 가치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 화면에서 제가 되게 등치가 크게 나오고 약간 막 이렇게 땅딸보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키가 181.3이에요. 작은 키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제가 육군 헌병대 출신인데 헌병대에서 제 키가 딱 평균이었어요. 평균. 그 눈높이가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키가 크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은 등이 약간 이제 구부어 있으시잖아요. 시장에 가면 저는 제가 거인이 된 것 같았어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제 키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대상이 변하게 되면 나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면 중국은 화폐 가치를 계속 낮춘다는 얘기가 있고 일본도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화폐 가치를 낮춘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화폐 가치를 낮추는 것은 그 효과를 조금 이따 공부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화폐 가치가 일본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화폐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중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화폐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가치는 상대적이에요. 환율에서. 그래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가 1번이에요. 이해가세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1달러에 지금 1달러에 1,000원에서 만약에 2,000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럼 1달러에 2,000원이 됐다는 것은 원화 가치는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원화 가치는 떨어진 거죠. 왜? 1,000원 주고 사던 달러를 2,000원 주고 사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졌다.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뭐 한 거예요? 올라갔다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올라갔다고 한 게 2,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떨어졌다고요. 반대로 500원이 되면 어때요? 500원이 되면? 500원이 되면 원화 가치 상승, 환율 하락이죠. 자, 이제 센스가 있는 분들은 하나를 아셨을 거예요. 뭐냐면 A/B 환율이 있을 때 앞에 돈의 가치와 환율은 뭐예요? 반비례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뉴스에서 환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면 우리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원 가치가 떨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뉴스에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유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유로 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로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얘기 안 했어. 달러는 그냥 그대로래. 그럼 유로 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돈의 가치가 뭐였어요? 떨어졌죠. 그럼 환율은 뭐 한다고요? 올라간다고요, 그냥. 즉 앞에 돈의 가치와 환율은 뭐 한다? 반비례하니까 그냥 화폐 가치를 알면 환율은 당연히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원 달러 환율, 원 유로 환율, 엔 유로 환율, 유로 파운드 환율 이러면 어지러워 막 이런다고요. 아니 어지러울 이유가 없어. 그냥 우리는 화폐 가치만 측정하면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 환율 문제를 풀 때는 화폐 가치면 다 천하통일이에요. 그냥 천하통일. 이해가세요? 참고로 그럼 이제 유리불리한 사람 해볼게요. 잔뜩 써놨지만 대원칙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안 쓰기 좀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대원칙이 있어요. 대원칙. 잘 보세요. 자, 나중에 이제 결혼하실 거죠? 다이아 받으실 거예요? 금 받으실 거예요? 다이아요. 다이아. 자, 다이아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경제를 안 모르시는 거야. 다이아는요, 거의 사자마자 중고예요. 사자마자 중고고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특정 경우는 있겠지만 근데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힘들수록 뭐의 가치는 올라가냐면 금 가치는 올라가요. 금. 적어도 치아에라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금 가치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올라간 게 유리해요? 떨어진 게 유리해요? 올라간 게 유리해요. 당연한 거고 상식적인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금을 받으라는 이유가 뭐야? 금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금을 받으시오라고 얘기한 거죠. 집값이 올라가야 좋은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대부분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들 가치가 올라가면 좋아요.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화폐 가치가 올라간 쪽이 유리해요. 단순히 얘기해 볼게요. 제가 괌을 2번 갔어요. 괌을 2번 갔어요. 괌을 2번 갔는데 처음 갔을 때 환율이 1달러에 1,450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되게 비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2번째 갔을 때 환율이 1,100원이었어요. 이제는 부담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1달러에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달러로 바꾼다면 1달러에 1,000원이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00달러를 받을 수 있죠. 근데 1달러에 500원이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00달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즉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뭐가 유리하냐면 수출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유리해요. 수출을 빼고 다 유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러면 수출을 빼고 유리하다 그랬더니 선생님 이렇게만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그럼 수출을 빼면 뭐가 있겠어? 송금, 여행, 투자, 유학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 그럼 유리하다는 건 뭐예요? 부담이 적게 든다. 이런 거죠. 유리하다는 게. 이해가세요? 그런데 수출만 반대예요.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 축이에요. 잘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팔 때는 원화 표시 가격으로 팔아요. 원화 표시 가격. 근데 우리가 우리 물건이 외국에 나가면 달러 표시 가격 혹은 외화 표시 가격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000원짜리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근데 1달러에 1,000원이면 얼마를 받아야 돼요? 10달러를 받으면 돼요. 근데 1달러에 2,000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5달러만 받으면 나는 1,000원을 버는 거예요. 자, 여기에요. 우리나라에도 수요와 공급이 있듯이 미국에도 마이클 첼스, 제레미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물건이 10달러짜리가 5달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잘 팔리기 시작을 해요. 이해가셨죠? 즉 수출품의 가격이 싸지려면 그 수출하는 국가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조금 더 멋있게 표현하면 가격 경쟁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IMF 때 3,2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몇 분의 몇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4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죠. 사상 최대의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지금 중국과 일본이 왜 하나가치 화폐 가치를 낮추려고 하겠어요? 수출에 뭐 하기 위해서? 유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이 뭘 하냐면요. 화폐가 공급되잖아요. 그걸 싹 걷어다가 다시 외국에 재투자를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남미에 있는 광산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좋은 것들은 다 중국이 갖고 있어요. 그죠? 중국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거 외국 가면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그래요. 이렇게 명품관에 가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탁 만져보고 다음에 올게요 이렇게 한대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다 산다고 그런 얘기. 대국의 위험을 보여준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만큼 돈을 바깥으로 빼는 이유가 뭐겠어요? 환율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보시고 있는 분 중에서 제주도 여행만큼 싼 게 뭐예요? 일본 여행이에요 지금. 그만큼 우리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왜? 상대적으로 해서 일본이 아베 윤전기라고 해서 화폐 가치를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뭐가 있었는데 뭐였어?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 수출을 빼고는 다 유리하다 그랬죠. 놀러 가는 거 좋다고요 지금. 굉장히 싸고. 하지만 대일 수출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다. 수출을 제외하고는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게 좋고 나머지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잘 보세요. 화폐 가치가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잘 돼요. 왜?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수출이 잘 되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럼 환율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다시 수입이 잘 되겠죠. 그럼 다시 외화의 수요가 올라가서 환율이 또 상승해요. 이게 돌아요.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본래.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균형 환율 제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안타까운 국가가 하나 있다. 그게 누구겠어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리스가 피그스라고 하는 유럽의 그런 재정 위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가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왜? 그 나라의 믿음이 없으면 화폐 가치 떨어지면 화폐 가치 떨어졌으니까 우리 코리아는 이번 기회에 포카리 스웨트도 좀 찍어보고 가는 거야. 싸니까. 어디로 그랬어요?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놀러 가는 거 유리해 불리해요. 수출이 아니니까 무조건 유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는 놀랍게도 유로를 쓴다는 거죠. 화폐 가치가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에서 유로를 탈퇴한의 만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라고요. 결론은 우리가 환율이라는 것에 유리불리한 것은 무엇을 기억하면 되겠다.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대부분 유리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딱 하나만 유리하다기보다 수출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겠죠. 이런 거죠. 자, 보세요. 다음 그림과 같은 외환시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그럼 환율이 뭐 했어요?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원가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럼 수입이죠. 국내 물가의 상승 요인. 수입이 증가해 가면 수입할 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해져요. 그리고 특히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총 수요가 뭐가 있었냐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 순수출이었죠.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건 수출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1번은 틀린 거죠. 상승 요인이 아니라 하락 요인이에요. 두 번째, 대미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대미 수출이라는 것은 결국 외화의 공급이 증가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상승이 하락이에요. 원화 가치는 상승한 것이죠. 네 번째, 내국인이 미국 국채 매입 감소가 요인일 수 있다. 되게 어렵게 느끼지만 잘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국채를 사려면 외화를 갖다가 주고 국채를 가져와야 돼요. 그럼 외화를 갖다가 주려면 외화에 뭐가 있는 거야? 수요가 있는 것이죠. 외화에 수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게 뭐 했대요? 감소했다며. 그러니까 외화의 수요 감소. 이렇게 옆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가 유리불리한 사람을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시간 관계상 뭐 나머지 문제는 패스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원이니까 요 AB 환율의 위치를 잘 알아야 앞에 화폐, A 화폐, 앞에 돈의 가치와 환율은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국인의 미국 여행 증가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률이다. 왜? 미국 여행을 간다는 것은 외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 추경위는 외환시장에서 우리가 그걸 사려고 하는 것이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가격 경쟁력이 뭐라고요? 싸진다라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맞는 얘기고, 네 번째,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유로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유로 엔화의 가치는 환율 하락한다.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유로 가치 상승하면, 그렇죠? 상승하면 어떻게 됐어? 상승하면 환율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 분리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게 뭐라고요?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유리하지만 딱 하나, 수출만 반대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공무원 사회 25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방송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전해드리고 싶었던 제 마음을 전달을 못했어요. 하지만 25강이 여러분들에게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만큼 강력한 뼈대로 만들어줄 것은 저는 반드시 자부하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 열심히 같이 공부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서호성 선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고 더 멋진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뵐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 강의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도 사회 강의 처음에는 재밌다라고 시작을 했다가 조금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가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참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자, 1강부터 25강까지 굉장히 쉽고 친절하고 또 재미있게 설명해 주신 서우성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강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중에서 놓친 부분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